우리 저번 시간부터 보호의 원자 모형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보호의 원자 모형 들어가면서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전자기파였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위치 에너지였죠. 그럼 전자기파를 다시 복습을 해보면 전자기파는 뭐였죠? 그쵸, 에너지였죠. 그쵸,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 에너지? 파동 형태로 움직이는 에너지. 그쵸? 매질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자기파의 종류들을 봤는데 뭐 X선, 자외선, 적외선, 뭐 이런 라디오파 이런 여러 가지 전자기파의 종류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뭐다? 파장의 길이다. 그러니까 파장이라는 건 뭐예요? 한번 이렇게 반복되는 단위의 가로 길이를 파장이라 그랬죠. 그렇지? 그래서 전자기파 중에서 파장이 짧은 애들이 있고 긴 애들이 있는데 그 범위에 따라서 저 뭐 10의 마이너스 3승 나노미터부터 1 나노미터의 파장을 갖는 애들을 X선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10의 6승 나노미터에서 1미터 사이의 파장의 길이를 갖는 애들을 초단파라고 하는 거고, 저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전자기파 종류가 정해져 있다라는 걸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이제 이 전자기파에서는 이제 에너지랑 우리가 파장을 연관지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파장이 어떤 전자기파일수록 에너지가 크다? 그죠?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일수록 에너지가 크다. 그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파장이 짧기 위해서는 진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1초에 흔들리는 횟수를 진동수라 그랬는데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또 복습해 봅시다. 위치 에너지는 어떤 물체가 위치를 가짐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에너지였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위치 에너지를 설명했던 이유는 원자 내에서도 이 위치 에너지 개념을 전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를 기억을 하면서 원자 안에 있는 전자의 위치 에너지를 대입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위치 에너지 개념을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그때 했던 것을 잠깐 정리를 하자면 이제 지구에서 물체가 떨어질 때 그렇죠? 1번 위치, 2번 위치 어떤 물체가 위치 에너지를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렇죠? 지표면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2번 위치에 있는 물체가 위치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건 얘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잠재력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2번이 더 많은 거리를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더 많은 일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왜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부여가 됐다? 왜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죠? 중력 때문에, 그죠? 만유인력 때문에 물체랑 지구가 서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표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A일수록 위치 에너지가 크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위치 에너지랑 힘이랑 헷갈리지 말라 그랬죠. 그죠? 힘을 줘서 이동을 하면서 일을 해야 이제 에너지랑 연관이 있는 거지 힘 자체가 에너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체가 1, 2번 중에 얘네들이 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그 잡아당겨지는 힘 자체는 누가 더 크다 그랬어요? 1번이랑 2번이랑. 그죠? 힘 자체는 1번이 크다 그랬어요. 왜요? 지구랑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은 더 세게 작용한다. 됐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께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도 인력이 있다. 중력은 아니고 전기력이지만 어쨌거나 얘네들 사이에도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전자에도 위치 에너지가 부여가 된다. 그렇죠? 그럼 전자 중에서 원자 핵과 가까운 1번 전자와 원자 핵과 먼 2번 전자 중에 누가 위치 에너지를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렇죠? 2번 전자가 위치 에너지를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렇죠? 대신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잡아당겨지는 힘은 누가 더 세다? 잡아당겨지는 힘은 원자 핵과 가까운 1번 전자가 더 세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물체와 지구와의 힘,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힘 에너지를 서로 비교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보어에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걸 무슨 모형이라 그랬냐면 궤도 모형이라 그랬어요. 궤도가 뭐예요? 어떤 특정한 트랙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가 뭐 원자 핵 주변에 뭐 아무데나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트랙 위에서 실제로 트랙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돌아다니는 공간이 이제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특정한 궤도 위에서만 전자가 발견된다고 설명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특정한 궤도라는 거는 원자 핵으로부터 일정한 거리가 떨어진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한 궤도 위에 돌고 있는 전자는 특정한 위치 에너지를 갖고 도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일단 우리가 전자기파에 대해서 프린트에 이제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 모형에 대해서 자세히 나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빛 에너지와 진동수 파장의 관계. 자외선, 적외선, 과시광선을 파장이 짧은 것부터 차례대로 쓰래요. 우리 다 했었죠? 뭐가 가장 짧았어요? 그쵸? 자외선. 그다음 과시광선. 마지막으로 적외선이 파장의 길이가 가장 길었어요. 색깔이 너무 노란색인가? 그럼 자외선, 적외선, 과시광선을 에너지가 작은 것부터 쓰래요. 에너지가 작다는 건 뭐였어요? 파장의 길이가 긴 애죠. 그치? 그래서 자외선, 과시광선, 적외선 중에 누가 파장의 길이가 가장 길어요? 그쵸? 적외선이 가장 길기 때문에 적외선이 에너지가 가장 작았고, 그 다음에 과시광선, 마지막으로 자외선이 에너지가 가장 컸죠. 됐나요? 그럼 빛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할까 반비례할까? 진동수는 1초 흔들리는 횟수죠. 횟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돼?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진동수에는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파장이 어떨수록 에너지가 커요? 파장이 짧을수록. 그러니까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보어 모형이 궤도 모형이라 그랬는데 이 궤도 모형은 어떤 실험을 통해서 나왔던 걸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했었지만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무슨 모형이 나왔어요? 푸딩 모형이 나왔던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행성 모형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럼 보어의 궤도 모형도 어떤 실험을 토대로 바탕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실험이 뭐냐면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 그 스펙트럼이 띄엄띄엄 선으로 나온 실험 결과가 이제 밝혀지고 나서 보어가 그 실험 결과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궤도 모형을 추측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이제 프리즘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죠? 햇빛을 이렇게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쫙 보이시는 거 아세요? 뭐 잘 모르겠으면 우리 무지개가 어때요? 무지개가 하늘 위에 뜰 때 어떤 식으로 떠요? 그죠? 빨주노초 파란보로 쫙 그라데이션처럼 쭉 연속적으로 뜨잖아요. 그게 이제 물방울에 이제 빛이 들어가면서 걔네들이 퍼지면서 각 색감마다 굴절 각도가 달라가지고 퍼진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햇빛을 가지고 이제 스펙트럼을 찍으면 제일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보 연속적으로 그라데이션처럼 쫙 다 찍힌다는 거죠. 이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무수히 많은 색깔들의 가시광선이 있는데 걔네들마다 파장의 길이와 에너지가 다 같았어요, 달랐어요? 다 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가시광선 중에서는 빨간색 빛의 에너지를 갖는, 그치? 그런 전자기파도 오는 거고, 노란색 빛의 에너지를 갖는 전자기파도 오는 거고, 뭐 초록색 빛의 에너지를 갖는 전자기파도 오는 거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전자기파의 종류의 파장과 에너지를 갖는 전자기파가 다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측정하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보어가 지금 수소 있죠, 수소. 수소를 가지고 스펙트럼 실험을 했어요. 근데 스펙트럼 실험을 했는데 위에 있는 햇빛과 어때요? 차이점이 있나요, 없나요? 차이점이 있죠. 위에 햇빛은 어때요?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그라데이션처럼 모든 전자기파 에너지 가시광선 여기 쫙 찍혔는데 지금 수소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 딸랑 빨간색 하나, 그렇지? 여기 하늘색 같은 애 하나, 뭐 여기 하나 밑에가 이제 바탕이 검은색이거든요. 그 바탕을 기준점으로 특정한 전자기파 에너지만 가서 찍힌 거예요. 가시광선 영역 중에. 이거 왜 이렇게 띄엄띄엄 불연속적으로 위처럼 햇빛처럼 연속적으로 찍히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찍혔는가? 이것이 이제 보어의 고민거리가 되면서 보어의 궤도 모형이 나오게 된 거죠. 이 실험을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봅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햇빛이 있잖아요. 그죠? 햇빛을 프리즘이나 이런 스펙트럼으로 찍으면 어떻게 나온다? 저 빨주노초 파란보 뭐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빨주노초 파란보 해서 빨간색부터 주노초 파란 보라색까지 그라데이션처럼 쫙 찍히면서 이제 이 스펙트럼에 이렇게 찍히더라. 그렇죠? 근데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보어는 수소 가지고만 실험을 했어요. 수소 가지고만. 수소는 뭐야? 원자 번호 1번 가장 간단하게 생긴 원자죠. 양성자 하나의 전자. 얘 가지고 뭔 실험을 했냐면 방전관, 그렇죠? 엄청 고전압 에너지가 흐를 수 있는 방전관에다가 수소가 가득 담긴 관을 여기다 이렇게 장착을 시켰어요.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수소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방전관에다 뭐를 하냐면 엄청 고압의 에너지를 가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 그치? 이 방전관 안에 있는 이 관 안에, 투명 관 안에 있는 수소 기체들이 이 엄청난 에너지를 흡수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방출을 하게끔 되면서 빛이 이 관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관이 나오는 빛을 이제 스펙트럼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위에 있는 햇빛 같은 경우는 빨주노초 파란복 그라데이션처럼 모든 전자기파 에너지가 다 찍힌 반면 수소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했듯이 띄엄띄엄 몇 가지 종류의 색깔만 뭐 얘는 빨간색, 뭐 얘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빨간색에 해당하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전자기파, 파란색에 해당하는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전자기파 띄엄띄엄 몇 가지 전자기파만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공간, 이 사이사이 빨간과 파란 사이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거지. 그 사이의 에너지 값을 갖는 전자기파는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니 왜 수소 방전관에다가 이제 수소 기체를 넣고 엄청 에너지를 가하면 수소가 빛처럼 햇빛처럼 쫙 빛을 내면서 쫙 그라데이션처럼 다 모든 전자기파 에너지 과시광선 영역을 방출했으면 좋겠는데 특정한 에너지만 방출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니? 이러면서 이제 보호가 궤도 모형을 주장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그치? 햇빛을 가지고 이제 프리즘을 연결시켜서 스펙트럼을 찍으면 연속적으로 스펙트럼이 빨주노초 파란복 그라데이션처럼 찍히지만 수성 반전관에 엄청 고전압 에너지를 가했을 때 수소가 걔를 흡수한 다음에 다시 빛을 내는데 그 빛은 보시면 이렇게 띄엄띄엄 656 나노미터, 486 나노미터, 434 나노미터 특정한 파장의 길이를 갖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전자기파만 이제 방출이 된 것들이 관찰이 된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다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어떤 원리에서 특정한 전자기파만 방출이 되냐면 지금 여기 선생님이 원을 되게 여러 개 그려놨잖아요. 이게 이제 수소의 내부 모습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가 수소는 몇 개예요? 한 개의 전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연계 상태에서 얘들아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을 한 적 있지만 자연계 상태의 물질들은 가장 안정한 상태로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정하지 않다는 것은 얘네들이 막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기체들은 대부분 안정하기 때문에 지금 공기 중에서 어떤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하다는 건 자기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는 모습으로 안정하다고 해요. 근데 이 자연계에 있는 물질의 상태들이 대부분 안정한 상태로 있으려고 하는데 이 안정한 상태라는 거는 에너지적 측면에서 뭐를 뜻하는 거냐면 에너지를 가장 적게 갖고 있을 때가 가장 안정한 상태예요. 다시 말할게요. 에너지를 어떻게 갖고 있을 때가 가장 안정한 상태다? 에너지를 가장 적게 갖고 있을 때가 가장 안정한 상태예요. 그럼 이제 수소 전자가 있잖아요. 수소 전자가 몇 개예요? 한 개죠. 그 한 개의 전자가 지금 궤도가 이제 있을 때, 지금 이제 궤도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보호에서 궤도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중에 그 전자 한 개가 지금처럼 이렇게 원자핵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첫 번째 궤도에서 돌 수도 있고, 두 번째 궤도에서도 돌 수 있고, 세 번째 궤도에서도 돌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디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정한 상태일까?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에너지를 적게 가질 때가 안정한 상태라고 그랬죠? 그럼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 어디 있는 전자가 가장 에너지를 적게 갖고 있어요? 그쵸. 위치 에너지 했었죠? 지표면에서 물체의 위치가 가까울수록 위치 에너지가 작은 것처럼 이 원자핵에서부터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그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적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 가장 안정한 상태냐면 1번. 그렇죠? 다시 말하면 원자핵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이 전자는 가장 안정한 상태이자 가장 적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맨 처음에 이제 방전관 안에다가 무수히 많은 수소를 우리가 두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에너지를 가하는 거잖아. 고전압의 에너지를. 근데 그 고전압의 에너지를 가하기 전에 이 방전관 안에 있는 수소는 다 안정한 상태로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안정한 상태라는 거는 몇 번째 궤도에서 돌고 있는 게 수소한테는 가장 안정한 상태? 이제 첫 번째 궤도에서 전자가 돌고 있을 때가 가장 안정한 상태예요. 그럼 이제 방전관 안에 있는 수소들은 다 첫 번째 궤도에서 전자들이 돌고 있었을 거예요. 뱅글뱅글. 됐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선생님이 가지고 온 각 궤도의 동글동글하미에 보시면 선생님이 이렇게 숫자를 써놨잖아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위치 에너지를 이제 의미하려고 선생님이 써놓은 거예요. 근데 단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지금 10, 100, 110, 110이 이렇게 했잖아요. 엄청 정수로 자연수로 선생님이 크게 이 위치 에너지를 매겨놨지만 실제 위치 에너지 값이 뭐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단지 이렇게 큰 정수값으로 매겨놓은 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임의로 이 값을 매겨놓은 거지 이게 뭐 실제적인 값들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원자핵에서 가까울수록 위치 에너지는 어떻다?
그치? 적다. 그래서 첫 번째 궤도에서 전자가 돌게 되면 만약에 위치 에너지가 10이라 그런다면 두 번째 궤도에서 전자가 돌게 되면 그 위치 에너지는 100, 10보다는 훨씬 크죠. 그다음 세 번째 궤도에서 돌게 되면 110, 네 번째 궤도에서 돌게 되면 111.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그렇죠? 전자가 갖는 위치 에너지가 커진다는 개념을 이제 나타내려고 이렇게 궤도마다 선생님이 위치 에너지를 부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방정관 안에 이런 안정된 수소가 무수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뭘 해준다 그랬죠? 엄청난 전압을 걸어줘서 에너지를 여기다가 가해줘요. 그럼 에너지를 가해주면 이 안에 있는 수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밖으로부터 들어온 에너지를 흡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여름에는 어떻게 돼요? 체온이 올라가잖아. 이제 바깥에 있는 온도, 열이 내 몸 안에 들어서 내 몸의 세포들이 걔네들을 흡수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체온이 올라가는 것처럼 여기 지금 수소들이 있는데 방정관 안에 그쵸? 그 수소들이 밖에서부터 큰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 수소들이 그 에너지를 다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 흡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 봅시다. 이 방정관에 있는 여러 개의 수소 중에 한 개만 지금 꺼내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시킨 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맨 처음에 이제 수소의 전자가 안정한 상태로 첫 번째 궤도에서 이렇게 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밖에서부터 엄청 큰 에너지가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된다. 그럼 이 전자가 이 밖에서부터 들어온 에너지를 흡수할 거예요. 현재 전자는 10이라는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흡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 그럼 10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지면서 첫 번째 궤도에서 더 이상 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90만큼 흡수했어요. 그러면 얘네가 어디로 이동하겠냐면 90만큼 흡수하면 10 더하기 90 하니까 뭐가 돼요? 100이죠. 그럼 100의 위치 에너지를 갖고 돌 수 있는 공간으로 얘가 이동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오셨나요? 그럼 얘가 이제 이동을 했는데 이 전자는 처음부터 이 두 번째 궤도에 있었던 전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안정한 상태가 아닌 거야. 그렇죠? 자기가 원래 갖고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위치 에너지 중에 가장 안정된 상태로는 첫 번째 궤도에서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밖에서 들어온 에너지 때문에 그걸 흡수해서 인위적으로 지금 두 번째 궤도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전자는 계속 거기에 있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안정한 상태로 돌아오려는 게 자연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계속 두 번째 위치에서 돌지 않고 첫 번째 궤도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궤도로 돌아오기 위한 조건은 뭘까? 그렇죠? 지금 100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그렇죠? 어떻게 돼야 돼요? 10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를 갖는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차이값만큼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밖으로 버려야 되는 거죠. 얼마큼? 90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밖으로 버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전자기파의 그 스펙트럼에 가가지고 찍힌 거예요. 이 90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는 전자기파가 밖으로 찍힌 거죠. 이해되시나요? 또 해볼게요. 이제 아까 무수히 많은 수소 중에 어떤 한 가지 수소를 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했던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수소, 무수히 많은 수소 중에 그 옆에 있는 다른 수소를 예를 들어서 지금 또 설명을 해봅시다. 그럼 이 수소도 역시 안정된 상태에서 첫 번째 껍질에서 전자가 돌고 있었어요. 근데 외부로부터 엄청 큰 에너지가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전자가 그 에너지를 흡수를 한다. 근데 아까는 이제 90만큼 흡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100만큼 흡수를 한 수소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100만큼 흡수하면 어떻게 돼요? 얘 원래 10 갖고 있었는데 100만큼 흡수했으니까 110이 되잖아. 그럼 더 이상 첫 번째 궤도에 있지 못하고 110의 에너지를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세 번째 궤도로 꽁충 뛰어 올라가는 거지. 이해가죠? 그럼 이제 세 번째 궤도에 있어요. 그럼 얘는 계속 세 번째 궤도에서 돌 수 있을까? 아니죠. 얘도 역시 이 상태가 불안한 거야. 원래 자기가 갖고 있었던 상태가 아니죠. 그러면서 얘는 또 안정된 상태로 내려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또 첫 번째 궤도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떨어질 때도 뭐 해야 된다? 그렇죠. 밖으로 에너지를 방출해야 된다. 그럼 110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10회만큼 에너지를 갖게 되려면 얼마만큼을 방출해야 돼? 이제 100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전자기파를 방출해야 되겠죠. 아까 첫 번째 궤도에서 두 번째로 갔다가 떨어질 때는 90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를 방출했지만 지금은 첫 번째 궤도에서 세 번째 궤도로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100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의 전자기파가 나오는 거죠. 색깔이 다른. 이해하시겠죠? 아, 이거 색깔이 좀 잘못됐네. 그치? 첫 번째 거를 좀 붉은색으로 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약간 연두빛의 이제 전자기파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이해가 됐나요? 그럼 또 한 번 또 예를 들어봅시다. 또 이제 이 많은 방정관에 있는 수소 중에 또 하나의 수소는 밖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또 들어왔을 때 이번에는 얼마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흡수를 했냐면 101만큼 흡수를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제 10에서 101만큼 커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111이죠. 그럼 얘가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저 네 번째 궤도로 껑충 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111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궤도인 네 번째 궤도로. 그러면 얘는 이제 계속 그 자리에 있는다?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 왜냐면 얘는 첫 번째 궤도에 있었던 아이고 인위적으로 네 번째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얘는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안정해지려고 한다 그랬죠? 그럼 안정해지려고 어떻게 해요? 다시 안쪽으로 에너지가 낮은 곳 쪽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되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렇죠? 111에서 10만큼 빼면은 101에 해당하는 이제 전자기파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파란색이라 한다면 여기서 101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는 전자기파가 찍힌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다시 종합을 해봅시다. 우리가 방전관에다가 무수한 수소를 넣고 큰 에너지를 가하면 그 안에 있는 수소들이 이제 방전관으로부터 들어온 그 인위적인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데 흡수하는 정도가 수소가 다 동일하지는 않아요. 어떤 수소는 많이 흡수하고 어떤 수소는 적게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연계의 그냥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지금 화학을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이 설명들이 막 100% 다 이해가 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30%밖에 이해가 안 되는 친구가 있잖아. 그거는 이제 그 아이들마다 이제 뇌 발달된 부분들이 다른 거죠. 이해 정도가. 그렇죠? 어떤 친구들은 이제 과학적으로 더 발달했던 친구가 있을 거고 어떤 쪽은 또 뭐 음악적으로 더 발달한 친구가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또 언어적으로 더 발달한 친구가 있는 것처럼 똑같은 선생님이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 것처럼 큰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수소들이 모두 다 똑같은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수소는 뭐 100만 흡수하고 어떤 수소는 101 흡수하고 어떤 애는 90만 흡수하고 이렇게 각각 수소마다 무작위적으로 에너지를 흡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흡수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맨 처음에 전자들은 다 어디에 위치한다? 그렇죠. 에너지가 가장 안정한 낮은 첫 번째 궤도에서 전자들이 위치하다가 이제 수소마다 자기가 흡수한 정도에 따라서 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돌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한다. 다시 말하면 바깥 궤도로 이동을 한다. 원자핵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그럼 이동을 했다가 이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다? 아니다. 어떻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안정해지려는 경향성 때문에 다시 안쪽으로 안정한 쪽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럼 안쪽으로 돌아오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렇죠. 바깥에 에너지를 더 많이 갖고 있다가 더 에너지를 적게 갖는 공간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니까 그 차이만큼을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을 하더라. 됐나요? 그래서 이 전자기파 형태로 나온 아이들이 스펙트럼에 가서 찍힌 거였어요. 그럼 스펙트럼이 왜 띄엄띄엄이었어요? 지금 결국은 나오는 전자기파라는 아이들이 나오는 원리가 뭐였어요? 전자가 안쪽에 있다가 더 에너지를 받는 공간으로 들떴다가 안쪽으로 다시 떨어지면서 바깥의 에너지와 안쪽 값의 에너지 차이값만큼만 전자기파로 방출이 된 거잖아. 뭐 세 번째와 첫 번째 궤도의 에너지 차이값, 그렇죠? 뭐 두 번째와 첫 번째 궤도 에너지의 차이값, 이런 차이값만 밖으로 전자기파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궤도가 선생님이 연속적으로 쭉 있다 그랬어요? 아니면 띄엄띄엄 있다 그랬어요? 궤도는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이렇게 띄엄띄엄 배치돼 있어요. 그 소리는 얘네들이 갖는 에너지 자체가 띄엄띄엄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10과 100, 110, 111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 사이 값을 갖는 에너지를 갖는 전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궤도는 없기 때문에. 그럼 궤도에 부여된 위치 에너지 자체가 띄엄띄엄이에요. 10, 100, 110, 111. 그러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전자기파는 궤도와 궤도 사이의 위치 에너지 차이값이잖아. 그럼 궤도 자체도 에너지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궤도와 궤도의 위치 에너지 차이값도 당연히 불연속적이죠. 다시 말하면 띄엄띄엄 특정한 에너지값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스펙트럼이 이렇게 햇빛처럼 그라데이션처럼 모든 에너지값을 갖는 전자기파가 다 방출된 게 아니고 궤도와 궤도의 에너지값 차이값만 나왔기 때문에 띄엄띄엄 불연속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지금까지 한 내용을 프린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호의 원자 모형은 제한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러더퍼드는 원자 모형에서 전자들은 원자핵 주위를 뭐로 돌고 있다고 했냐면 무작위. 선생님 옛날에 얘기한 적도 있지만 러더퍼드는 전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렇죠? 무작위로 돌고 있다고 했지만 발머 계열의 스펙트럼에서 여기서 이제 발머 계열이라는 건 다음 시간에 배울게요. 어쨌거나 스펙트럼에서 어떤 띠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을 했냐면 연속적이지 않은 띄엄띄엄 불연속적인
띠가 나타나는 걸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수소의 스펙트럼 실험을 통해서 불연속적인 띠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보어가 원자 모형을 제시를 하는데, 이제 보어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전자는 원자 핵 주위에서 어떤 뭘 가진 특정한 에너지 준위, 에너지 준위는 이제 에너지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몇 개의 일정한 뭐를 따라서 원운동을 한다고 설명을 했냐면 원형 궤도를 따라서 띄엄띄엄 원형 궤도를 따라서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원운동을 한다고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궤도 그랬는데 이 궤도는 다른 말로 이제 전자 껍질이라고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전자 껍질마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원자에서 제일 가까운 전자 껍질은 K, 두 번째는 L, 뭐 세 번째는 M 이런 식으로 K부터 알파벳 순서대로예요. K, L, M, N 등의 기호를 사용을 해서 껍질을 나타내요. 그 궤도를 이제 이름을 붙여서 껍질이라 그랬고 그 껍질마다 이름이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원자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는 높다 낮다. 그래서 높다. 에너지 크기가 크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원자핵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그래서 에너지 준위, 다시 말하면 에너지 크기를 이제 부등호로 표시를 하면 K가 에너지가 가장 작고 L, M, N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원자핵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껍질일수록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에너지의 흡수와 방출. 전자가 같은 전자 껍질에 존재한데 첫 번째 껍질에서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럼 에너지 변화가 없겠죠. 그렇죠? 아까 얘기한 뭐 10이면 10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특정하게 갖고 계속 돌 거야. 그런데 다른 전자 껍질로 전이할 때, 전이는 이제 이동하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동을 할 때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 무슨 형태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전자기파 형태로. 됐죠? 그러면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 궤도, 다시 말하면 바깥 껍질로 이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방출해야 돼요? 그렇죠. 흡수를 해서 높은 에너지 궤도로 이동을 하겠죠. 반대로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의 궤도, 다시 말하면 안쪽 껍질로 이동을 할 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방출을 한다. 됐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 상태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놨어요. 또 귀여운 이름이에요. 봅시다. 처음에 이 상태는 뭐냐면 지금 수소인데요. 전자 하나가 어디 있어요? 저 첫 번째 궤도에서 돌고 있죠. 가장 안정한 상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중에 가장 안정한 상태를 갖고 있는데 이때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바닥 상태라고 이름을 붙인대요. 그랬다가 밖으로부터 에너지가 흡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전자가 첫 번째 궤도에 있다가 두 번째 궤도로 올라갔죠. 그럼 이제 올라간 상태, 얘는 이 상태가 안정하지 않다는 거지. 그럼 이런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들떴대요. 이름 귀엽죠? 됐죠? 그럼 이제 들뜬 상태.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림은 들떴다가 다시 안정해지려고 안쪽으로 돌아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빛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제 여러분들도 곧 이제 수행 평가를 하겠지만 비주얼 싱킹 한다고 한 적 있잖아요. 선배들이 비주얼 싱킹으로 지금 보호 모형을 나타낸 그림을 잠시 보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더 돕도록 할게요. 왼쪽 그림은 뭐야 이거? 스펀지밥이죠. 그렇죠? 그래서 스펀지밥이 어때요? 맨 처음에 이제 바닥 상태. 여기서 이제 이 친구는 바닥 상태가 이제 좀 안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졌나 보지. 여기 되게 슬픈 상태로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바깥에서부터 에너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얘가 들떴죠. 그렇죠? 들떠서 에너지가 많은 상태로 있다가 이제 막 하다가 이제 에너지를 방출을 하면서 다시 원래 바닥 상태로 오면서 시무룩해졌네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한 친구들도 있고 왼쪽 그림도 되게 와닿을 거예요. 보니까 바닥 상태가 뭐예요? 이 친구한테는 일상인 거지. 전공, 공부, 연습, 학교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다가 들뜬 상태가 언제예요? 그렇죠? 들뜬 상태는 일상에서 벗어난 상태. 뭐 어디 놀러 갔나 보지. 그치? 여행이나 놀기, 연주회 이런 거를 갔을 때는 막 에너지 업됐다가, 그치? 결국은 이제 이 에너지 업된 걸 다 소모하고 나서 다시 바닥 상태인 일상으로 돌아온 거죠. 되게 여러분 잘 와닿게 잘 그려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호 모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